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에게 성신은 인간적인 힘이자 필요였으며 때로는 쾌락이었고 또 다른 때에는 신과 엮인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 성은 명령이었습니다.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군사적 의무이자 전장의 연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숨을 쉬는 순간부터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의 바위투성이 구석에서 사랑은 목소리가 없었고 오직 피와 후손만이 중요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폴리스의 생존이 삶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창과 방패로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자궁과 씨앗으로도 치러졌습니다. 적들이 자유시민의 수를 압도하는 땅에서 번식은 정치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결합은 법의 감시를 받는 생물학적 거래였고 강한 신체와 순수한 혈통에 계산된 융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나이든 행정관들은 마치 가축을 검사하듯이 젊은이들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걷고 숨쉬고 싸우고 달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키, 어깨, 유전을 측정했습니다. 여성들은 엉덩이의 단단함, 눈의 맑음, 몸통의 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섬세한 아름다움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비옥한 건강만이 중요했습니다. 결혼은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스파르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인간 실험실에서 국가는 유일한 중매인이었습니다. 감정은 무관했고 매력은 사치였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결과였습니다. 꽃보다 방패를 들 수 있는 아들. 그리하여 친밀함은 정치로, 사랑은 복종으로 변모했습니다. 후대 철학자들은 이를 생명정치, 즉 생명 자체에 대한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들은 정교한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된 민족의 본능으로 자신들의 생존이 집단 신체의 완벽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한 남자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폴리스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불임 여성은 반역자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미묘함 없는 논리에서 애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근육질이고 훈련된 20세의 젊은이가 노인들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앞에는 전사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단호한 눈빛의 여인이 있습니다. 약속도 낭만적인 의식도 없으며 단지 건조한 몸짓만 있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두 개의 몸, 하나의 임무, 신성한 의무로서의 번식. 이러한 절대적인 번식 통제는 스파르타 시스템의 뿌리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했던 친밀한 세포인 가족은 스파르타에서 국가의 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교육하지 않고 병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웠습니다. 가정은 그리스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의 원료를 단련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뒤에는 고대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작았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시민보다 10배나 많은 헤일로타이 노예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봉기에 대한 공포는 그들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형성했습니다. 번식을 통제하는 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출생은 정권 생존을 위한 내기였습니다. 모든 부부는 인간공학 실험이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시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을 영웅으로 위장한 야만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보기 야만성 속에는 차가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칼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자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통제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지배 형태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인들이 영혼의 자유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육체를 노예화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잔혹할 만큼 효율적인 그 시스템은 시민들을 생물학적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폴리스를 위해 태어나고 번식하고 죽는 것, 그것이 지위 계통이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결정도,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집단적 의무에 방해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밀한 행위, 즉 만지고 낳고 사랑하는 행위조차 군사 훈련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이 아니라 법령으로 맺어진 부부의 침대에서, 열정이 꺼지고 권력의 산술이 자리 잡는 곳에서 전사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자는 욕망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지령에 복종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스파르타의 전설이 탄생했고, 그와 함께 인간의 몸이 국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태어났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여성은 동반자나 아내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미래의 병사들이 싹트게 될 신성한 경작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남자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폴리스를 섬기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아테네 여성들이 여성의 거처에 틀어박혀 자수를 하고 침묵을 지키는 동안 스파르타 여성들은 햇볕 아래에서 달리고 싸우고 창을 던졌습니다. 전쟁을 위함이 아니라 출산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들의 근육과 호흡은 애국적인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땀은 그녀들의 기도였고 타산은 그녀들의 의무였습니다. 여성 이상은 섬세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인함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공개 축제에서 나체로 경쟁했는데 이는 에로틱한 전시가 아니라 생물학적 선택의 형태였습니다. 행정관들은 의사의 차가움으로 그녀들의 몸을 관찰했습니다. 넓은 엉덩이, 단단한 가슴, 고든 등 모든 특징은 데이터였고 유전 방정식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 통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자율성도 없었고 오직 권력에 봉사하는 생물학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기계는 도덕적 한계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명한 전세계 불임 아내가 있다면 국가는 비인간적이지만 실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고 강한 다른 남자가 그녀와 아이를 낳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인이 건강한 아내를 가졌다면 그녀의 자궁을 활기찬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 봉사였습니다. 유전적 우수성이 목표일 때 결혼 유대는 유연했습니다. 시인들이 칭송하던 미덕인 충실함은 스파르테서는 약점이었습니다. 법은 이러한 교차 결합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했습니다. 용감한 전사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은 공동체 전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랑은 피 앞에서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빌려지거나 공유된 여성은 집단적 이상인 혈통의 순수성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근육, 용기, 복종의 번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이러한 관행이 기괴하게 비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의 생각에는 악의가 아니라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유시민의 수가 부족하고 모든 신체가 중요했던 사회에서 다산 통제는 생존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생학, 즉 가장 적합한 자의 계획적인 선택이라고 부를 법한 것이 스파르테에서는 신이 없고 오직 법만이 있는 종교였습니다. 다른 폴리스의 그리스 현자들은 이러한 냉정함에 경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스파르타인들이 미덕을 힘과 혼동했으며 육체적 완벽함을 추구함으로써
도덕성을 파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게 도덕성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추구했습니다. 거인들 사이에 있는 작은 민족은 약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사춘기 때부터 모성 희생을 찬양하는 노래로 교화되었습니다. 노파들은 내 자궁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의 방패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은 영웅주의의 가장 높은 형태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은 승리였고 약한 아이를 낳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공개의식에서 격리되거나 굴욕을 당했습니다. 불임은 비자발적인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한 시스템 안에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역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리스 여성도 알지 못했던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황금우리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목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국가의 소리였습니다. 폴리스의 벽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공공의 선에 종속되었습니다. 사랑에 의한 결혼은 없었고 오직 유용성에 의한 결혼만이 존재했습니다. 결혼식은 전사시족 간의 합의였습니다. 때로는 유대가 잉태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막사로 돌아갔고 아내는 홀로 남아 자궁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는 역사상 최초의 계획된 번식 실험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여성의 몸은 희생의 사슬 속 한 고리였습니다. 모든 아이는 국가의 산물이었습니다. 집의 침묵 속에서 여성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무게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살아남으면 어머니는 칭송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명령이 될 때 인간성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스파르타인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약점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함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잔인함이 아니라 완벽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은 균열이었고 감정은 내면의 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언젠가 아들이 휘두를 창처럼 단단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드러움 없는 세상에서 자궁은 제단이었고 쾌락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두려운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훈련된 몸, 순종적인 자궁, 그리고 의무로 단련된 영혼 위에 다른 민족들이 사랑을 보았던 곳에서 스파르타는 전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포를 보는 곳에서 그들은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스 다른 곳에서는 출생이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심판이었습니다. 여인이 출산했을 때 노래나 기도는 들리지 않았고 병사들의 발걸음만 들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만으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승인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었던 국가는 최종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레스케, 게루시아의 노인들이 기다리는 회의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로 단련되고 전쟁으로 흐릿해진 눈과 칼로 굳어진 손을 가진 그 남자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갓 태어난 아기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생명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갓 단련된 무기처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 앞에서 아기의 옷을 벗기고 피부, 호흡, 울음소리의 힘을 관찰했습니다. 다리, 등, 머리 모양을 측정했습니다. 몸이 대칭이고 팔다리가 튼튼하면 아이는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약함, 기형 또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보이면
판결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폴리스의 가장 어두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가 아기를 안고 타이게투스 산비탈로 걸어갔습니다. 그곳 바위와 차가운 바람 속에는 아포테타이, 즉 보관소로 알려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제도 제단도 없었고 오직 불완전한 자들이 땅으로 되돌려지는 절벽만이 있었습니다. 달 없는 밤에는 버려진 갓난아기들의 희미한 울음소리에 이끌려 늑대들이 골짜기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시민도 그들을 위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이것이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논리에서는 필요였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폴리스는 쓸모없는 입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연민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허약한 아이라도 집단 갑옷에 균열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구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 희생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정화의 메커니즘으로 변모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연이 실수하면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국가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것은 전체의 생존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악한 철학자들은 여기서 우생학의 토대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포위되어 있었으며 어떤 약점이라도 종말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적합하다고 선언되면 그는 아들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물로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그를 안아줄 수 있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빌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아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예비 병사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억제되어야 했고 부드러움은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애정은 아이의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고 스파르타는 달콤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어머니와 생명을 심판하는 국가 사이의 대조는 스파르타 정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것 위에 집단적인 것. 모성은 신성한 유대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절차로 변모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은 신들이 아니라 노인위원회에 달려 있었습니다. 육체의 과학이 영혼의 믿음을 대체했습니다. 다른 폴리스의 많은 여행자들은 이 관행을 목격하고 당황했습니다. 한 아테네인이 이것은 도시가 아니라 철제 대장간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옳았을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연민을 불태워 강함을 단련하는 대장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 검사를 통과한 아이들은 순수한 재료로 찬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함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몸들이 심연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도시는 자신들의 위대함을 확신했습니다. 대대로 반복된 잔혹함은 더 이상 괴물 같지 않게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에 의해 잉태되고 불로 시험받고 두려움으로 단련된 완벽한 전사들의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승인될 때마다 스파르타 기계는 한 톱니바퀴 더 돌았습니다. 피는 흘렀지만 사랑이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을 위해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결코 발음되지 않았습니다. 타이게투스의 침묵 속에서 스파르타는 자신의 아이들의 죽음 위에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타이게투스 산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7살이 되면 두 번째 시련, 즉 삶 자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국가의 막사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고대에서 가장 무자비한 훈련인 아고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속하지 않고 새로운 무리인 아겔레, 즉 하나의 짐승처럼 자랄 소년들 집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뒤에 남겨졌고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아이는 나라는 단어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종할 때만 우리가 존재했고 약한 자를 고발해야 할 때는 그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으로타스 강변에서 맨손으로 갈대를 뽑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상처의 고통이 학습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년 내내 단 한 벌의 거친 튜닉을 입었습니다. 숨막히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얼음 같은 추위에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질병과 물집은 훈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굶주림은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국가는 수학적 정확성으로 배급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를 살려두기에 충분했지만 배부르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식량 부족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사냥꾼의 본능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관들은 부엌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다른 아이들에게서 음식을 훔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악덕 때문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훔치는 것은 승리였고 잡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서투름이 처벌되었습니다. 그것은 스파르타의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성공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실패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킨 아이는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채찍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채찍은 두려움의 언어에서 한 음절이었습니다. 피부는 단련되었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치심은 처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서 왔습니다. 몸은 점차 저항의 기계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생존을 위해 쥐, 파충류, 새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은 투명성 훈련이었습니다. 그림자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눈에 띄지 않게 훔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는 것. 스파르타는 평범한 병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포식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세기 후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훔친 여우와 함께 발각된 젊은 스파르타인이 고백하기보다 동물이 자신의 배를 찢게 하는 것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음 한 번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눈에는 그것은 광기입니다. 스파르타인들에게는 미덕이었습니다. 서투른 것에 대한 불명예보다 죽음이 더 나았습니다. 막사 안에서 폭력은 교사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들 스스로도 서로 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잔인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잘 먹었고 가장 교활한 자만이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긴장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몸을 단련하며 의지를 칼처럼 날카롭게 유지했습니다. 아고게는 단순히 전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모든 처벌, 모든 박탈은 심리적 목적을 가졌습니다. 공감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드러움을 잊고 어머니의 포옹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허용되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는 국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었고 고통받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행동하고 후회 없이 죽이고 희망 없이 저항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000번 반복된 고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복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림, 두려움,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명령의 박동만을 느꼈습니다. 젊은이가 약함을 보이면 그는 조롱당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심은 죽음보다 나빴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견디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아곡에는 강한 몸뿐만 아니라 유순한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 없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기계의 톱니바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파르타 문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군사훈련으로 생존 본능을 애국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읽고 시를 읊는 법을 가르칠 때 스파르타인들은 굶주림을 견디고 조용히 훔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을 알지 못하지만 연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스파르타는 돌 하나하나 쌓아 완벽한 괴물을 건설했습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하나,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하나하나, 흘리지 않은 눈물 하나하나가 힘의 신전에 놓인 벽돌 하나였습니다. 몸은 어린 시절이 희생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의 차가운 달 아래에서 젊은이들은 궁극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요.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단련시켰다면 침묵은 정신을 단련했습니다. 아고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젊은 스파르타인들은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은 적게, 생각은 빠르게, 항상 복종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스파르타 지역인 라코니아에서 유래한 라코닉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단련된 교관들은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왜 겁쟁이는 죽어야 하는가? 그들은 철학적인 답변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찾았습니다. 망설이는 답변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실수는 물어뜯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물어뜯음이었습니다. 교관은 학생들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하고 숨을 참고 빠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갑옷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교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동료들에게서 왔습니다. 에이레네스라고 불리는 더 경험 많은 청소년들은 모욕하고 처벌하고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간수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잔인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파르테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인가? 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둑질은 명예로운가? 정답은 없었고 오직 함정만 있었습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초조한 몸짓이라도 구타나 조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수는 분노가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으로 모두 앞에서 처벌되었습니다. 고통은 정확성을 가르쳐야 했고 수치심은 신중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정치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말을 재고 모든 시선을 분석하며 잘못된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괴롭힘이었던 것이 스파르테에서는 국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침묵하고 관찰하고 복종하는 기술을 터득한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숨기고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선과 악은 당신의 행동이 성공했는가? 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흐려졌습니다. 답이 예라면 그것은 미덕이었습니다. 아니오라면 실패였습니다. 결과는 심지어 범죄까지도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도덕성은 효율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단련되었을 때 아고게의 가장 두렵고 신성한 최종 의식인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제단 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사냥과 야생의 여신은 육체의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제단에는 치즈 조각들이 놓였는데 단순한 상징이었지만 소년들에게는 상이자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으로 달려가 치즈를 훔쳐 도망쳐야 됐습니다. 장애물은 가죽 채찍을 든 사제들의 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릴 때 채찍은 공기를 가르는 휘파람 소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피부는 찢어지고 피는 돌판에 튀었습니다. 관중들, 즉 시민 어머니 병사들은 연민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속도 테스트가 아니라 저항 테스트였습니다. 소녀는 소리 지르거나 신음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고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리 없이 제단에서 죽는 것은 가장 높은 영광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플루타르코스는 많은 이들이 채찍 아래에서 웃으며 죽었으며 스파르타의 이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피 묻은 그 미소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점 없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도 심지어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피의 의식은 단순한 가학성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국가 권력의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여신에게 바쳐진 몸은 스파르타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피는 개인을 정화하여 남아있는 인간적인 것을 제거했습니다. 죽음은 처벌이 아니라 영웅의 지위로 상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의 교육이 야수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우월성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울고 우리는 그들을 단련한다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약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소년이 그 의식에서 살아남으면 그는 예비 시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고통받고 고통 앞에서 침묵하며 생각 없이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고게는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변모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과 고문, 믿음과 광신 사이에 모든 경계를 지웠습니다. 아이는 병사가 되고 병사는 상징이 되며 상징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용기와 명예에 대한 서사시를 고취할 신화였지만 그 영웅주의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함의 대가는 영혼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제단에서 스파르타는 피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희생했습니다. 젊은 스파르타인이 아고게를 마치고 피로 단련된 남자가 되었을 때 국가는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에서 가장 친밀한 이 행위조차 통제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사랑의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납치의식처럼 거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상징적인 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행정관이 그녀의 힘과 다산에 따라 선택한 젊은 여성은 동료들에 의해 머리가 깎이고 남자와 같은 두꺼운 양털 망토를 입었습니다. 오두막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묵 속에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사는 비밀리에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새벽 전에 떠났습니다. 축제도 가족도 결혼 축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가 이행되는 희미한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먼 만남은 어둠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낮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30세까지 막사에서 잠을 잤고 그녀는 집, 땅, 노예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열정은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불꽃으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접촉이 짧을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임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경악한 아테네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스파르테서는 남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결혼하고 도둑처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병사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전사는 산만한 전사였습니다. 결혼은 유대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조차 권력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의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시의 여성들과 달리 스파르타 여성들은 알려지지 않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땅을 상속받고 재산을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영혼을 함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과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신체 훈련, 애국가, 기본 철학을 포함했습니다. 스파르타 어머니의 이상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전장으로 떠날 때 그녀는 방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돌아오거나 이것 위에 실려 돌아오라.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방패 없이 돌아오는 것은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는 것은 영웅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영광은 스파르타에 속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패배 후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문의 명예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자궁이 무기이고 그들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믿도록. 어릴 때부터 그들은 겁쟁이를 낳는 것이 처녀로 죽는 것보다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출산은 여성의 전투였습니다. 고통은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칼로 싸우는 동안 우리는 몸으로 싸운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애정 없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스파르타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사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그들을 단련했습니다. 연민은 배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모성적 엄격함은 국가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규율, 통제, 남녀 간의 겉보기, 평등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남녀가 의무와 훈련을 공유하는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파르테서 그 평등이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강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지능적인 병사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서 수세기 후에 해방된 스파르타 여성이라는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유는 통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자율성조차도 일종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근육이 국가에 봉사할 때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파르타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결혼을 훈련의 한 형태로, 모성을 정치적 무기로, 사랑을 근절해야 할 위협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이 연금술 속에서 도시는 한동안 무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심장부에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은 민족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젊은 스파르타인이 크립테아에서 돌아와 피로 단련된 남자가 되었을 때 국가는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에서 가장 친밀한 이 행위조차 통제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사랑이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납치의식처럼 거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상징적인 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행정관이 그녀의 힘과 다산에 따라 선택한 젊은 여성은 동료들에 의해 머리가 깎이고 남자와 같은 두꺼운 양털 망토를 입었습니다. 오두막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묵 속에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사는 비밀리에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새벽 전에 떠났습니다. 축제도 가족도 결혼 축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가 이행되는 희미한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먼 만남은 어둠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낮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30세까지 막사에서 잠을 잤고 그녀는 집, 땅, 노예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열정은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불꽃으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접촉이 짧을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임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경악한 아테네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스파르테서는 남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결혼하고 도둑처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병사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전사는 산만한 전사였습니다. 결혼은 유대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조차 권력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의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시의 여성들과 달리 스파르타 여성들은 알려지지 않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땅을 상속받고 재산을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영혼을 함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과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신체 훈련, 애국가 기본 철학을 포함했습니다. 스파르타 어머니의 이상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전장으로 떠날 때 그녀는 방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돌아오거나 이것 위에 실려 돌아오라.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방패 없이 돌아오는 것은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는 것은 영웅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영광은 스파르타에 속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패배 후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문의 명예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자궁이 무기이고 그들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믿도록. 어릴 때부터 그들은 겁쟁이를 낳는 것이 처녀로 죽는 것보다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출산은 여성의 전투였습니다. 고통은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칼로 싸우는 동안 우리는 몸으로 싸운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애정 없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스파르타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사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그들을 단련했습니다. 연민은 배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모성적 엄격함은 국가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규율, 통제, 남녀 간의 겉보기, 평등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남녀가 의무와 훈련을 공유하는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파르타에서 그 평등이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강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지능적인 병사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서 수세기 후에 해방된 스파르타 여성이라는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유는 통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자율성조차도 일종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근육이 국가에 봉사할 때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파르타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결혼을 훈련의 한 형태로, 모성을 정치적 무기로, 사랑을 근절해야 할 위협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이 연금술 속에서 도시는 한동안 무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심장부에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은 민족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세기 이상 동안 이 시스템은 철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를 지배했고 그들의 전사들은 에게해 끝까지 두려움을 샀으며 그들의 이름은 규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표면 아래에서 침묵하는 독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벽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어떤 문명도 균열 없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순수함에 대한 강박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은 인구 통계학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잔인한 선별과 우생학적 관행은 유전적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모든 전사는 단순히 쓰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혈통이었고 이미 부족한 인구 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민으로 전열을 보충할 수 있었던 아테네와 달리 스파르타는 극히 소수의 폐쇄적인 엘리트에 의존했습니다. 명예라는 이름으로 파인 모든 무덤은 국가의 생존에 구멍을 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정신적 경직성이었습니다. 아고게는 완벽하게 복종하는 병사들을 배출했지만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상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저항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창의성은 의심스러웠고 의심은 범죄였습니다. 다른 그리스가 전술과 사상에서 발전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오래된 공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기계를 만들었지 정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경직성은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77년 르크트라 평원에서 에파미논다스가 이끄는 테베인들은 전통을 깼습니다. 대칭적인 진영 대신 그들은 한쪽 측면에 병력을 집중시켰고 깊이 50명의 병력이 스파르타 왕을 직접 향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그 전술은 수세기 동안의 무적함을 무너뜨렸습니다. 테르모필레를 버텨냈던 청동벽은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클럼브로토 왕은 쓰러졌고 그와 함께 완벽함의 신화도 쓰러졌습니다. 전투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인들은 필사적인 맹렬함으로 싸웠지만 이해 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적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명령 밖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덕이었던 그들의 힘은 그들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르크트라 전투에서 군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독은 더 미묘하고 더 교활했습니다. 바로 부패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에 대한 승리 후 스파르타는 수세기 동안 경멸했던 것, 즉 금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금, 외국의 금, 의지를 사고 신념을 파괴하는 금이었습니다. 한때 검소하게 살았던 장군들은 사치, 토지, 노예, 동방향수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평등, 즉 시스템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군대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전에서 빛나던 귀금속은 폴리스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한때 사치를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금이 철의 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도덕적 철은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옛 규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순환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유 인구는 감소했고 헤일로타이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했습니다. 개혁은 실패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고게는 그 자체의 캐리커처, 즉 잃어버린 위대함을 모방하는 텅 빈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웃 도시들, 즉 테베, 코린트, 아테네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신화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을 보호했던 고립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 모든 관습은 적응을 방해하는 사슬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로마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관광객들은 옛 의식의 시연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채찍질 당하는 아이들, 색바랜 붉은 튜닉을 입고 행진하는 전사들, 한때 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살아있었지만 단지 자신들의 유령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몰락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유연한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랑을 억압함으로써 공감을 근절했습니다. 의무를 종교로 만들면서 창의성을 질식시켰습니다. 철은 안에서부터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신을 만들고자 했던 도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허약함을 초월하려는 시도에서 그들 자신의 경직성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쟁 북소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 경고로 울려 퍼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순수함의 재단에 인간적인 것을 희생할 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로마가 스파르타를 관광 명소로 만들었을 때 아무도 타이게투스 산에 버려진 아이들의 이름이나 아르테미스 여신의 채찍 아래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영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 관광객들은 신화의 메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전사들이 태어난 요람, 인간성이 규율로 대체된 실험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폐허와 텅 빈 의식, 복종하는 그림자처럼 옛 위대함을 계속 모방하는 사회였습니다. 광장에서는 주홍색 튜닉을 입은 노인들이 여행자들에게 영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 무리의 아이들은 아고게의 옛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채찍이 휘둘러지고 피가 모래 위에 떨어졌지만 더 이상 열정은 없었고 오직 구경거리만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연극이 되었습니다. 한때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것이 이제는 병적인 매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함이 죄라고 세상에 가르쳤던 도시는 가장 순수한 허약함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자 꿈꾸었던 모든 사회, 삶과 죽음, 번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정권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스파르타의 메아리를 되살렸습니다. 전체주의 제국에서부터 인종적 또는 도덕적 순수함에 대한 현대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오류를 제거하고 완벽함을 만들고자 하는 동일한 생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일한 결과, 즉 영혼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역사는 단순히 전사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드러움, 예술, 사랑, 의심을 희생하기로 결정할 때 내부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힘뿐만 아니라 느끼는 능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애정 없이 자란 아이는 망설임 없이 죽이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는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법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와 희생에 대한 영화와 연설을 여전히 고취하는 완벽한 스파르타인 신화는 종종 실제 비용을 잊습니다. 영웅주의를 복종과 혼동하고 규율을 내면해 노예 상태와 혼동한 문화였습니다. 아테네 시인들은 비극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스파르타는 오직 유용성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철학도 음악도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에는 또한 위대함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고한 사회라도 생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연민을 거부하는 모든 시스템은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는 짐승처럼 스스로를 삼켜버립니다. 스파르타는 인간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인간 본질을 비우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역사 어느 시점에서 그 젊은 전사들 중 일부, 즉 침묵하도록 단련되고 채찍으로 굳건해졌으며 타인의 고통에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은 어느 밤 으로타스 강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잠시 동안 고독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 없이 살아남는 것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그러한 생각은 금지되었습니다. 침묵은 심장에서도 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펠로폰네소스의 모래는 그들의 요새 유적을 덮었습니다. 명령, 구타, 억눌린 비명에 메아리는 바람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을 만들고자 했지만 유령을 만들고 말았던 문명의 기억뿐입니다. 몸을 성전으로, 의무를 교리로, 삶을 희생으로 만들었던 나라.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힘에 대한 감탄, 그 목적에 대한 두려움. 스파르타는 영혼 없는 완벽함이 죽음의 한 형태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약점, 즉 그 인간적인 균열이 모든 공감과 모든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을 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마지막 침묵 속에서 한때 그들의 영광을 증언했던 산들 사이에는 피로 쓰여진 한 가지 가르침만 남아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제거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전쟁으로 만들었던 스파르타는 결국 자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유산은 승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기계라도 인간적인 것을 멈추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